확인을 좀 해볼게. 자, 봅시다. 뭐야 이거 29초도 있다. 우리 다섯 개 하네. 아 이게 뭐야? 막 다 삐져나오고. 죄다 2, 3번이군요. 2, 3번. 이 한 번이면 뭐야 전부 다. 근데 잘했네 이거 뭐. 역시 단어 1등이가? 어이고. 어허. 아이고 저거 좀 크리티컬한데? 응? 자, 뭐야 이거는 뭐 여기 조립을 하고 있어 다시가. 응? 어이구 이거 뭐야? 아하. 여기 뭐야 이 단어 이거? 지우가 어떻게 써요? 오랜만. 잘 썼냐? 잘 썼습니다. 쉰게 티가 나네요. 잠깐만. 이따가 그 수업 끝나고요.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내신 관련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 조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종이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못 뽑아요. 이제 카톡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카톡으로 하면요, 제때 안 보내는 이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왔을 때 그냥 다 해버리려고 그래서 그냥 종이로 할게요. 이따가 제가 뽑아서 드릴 테니까 일단 수업 말미에 제가 쫙 드리면은 좀 잘 써주세요. 쓰는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어법 수업 할 차례죠. 오늘 목요일 맞지? 요일에 관련된 시간이니까. 다음 주로 그래서 어법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체크를 좀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단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life challenges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life challenges가 되니까 including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while이 나와 있죠. 뭐만은 반면에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주어 fantasy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주어 expectation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expectation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데 판타지는 이상적인 미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현실적인 미래가 아니라 왜냐면은 판타지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적인 의미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개인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건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뒤에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likely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지를 보자면 여기에서 뭐 정답 4번은 여러분 대부분 잘 맞추셨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틀린 단어들 1번에 이제 여기는 obedient 이런 거 3번에 preference 이런 단어를 좀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평가에 넣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과연 이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obedient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obey에서 나온 거야. obey는 알 거 아니야.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거의 형용사 버전이에요. obedient. 그 다음에 preference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prefer에서 나온 겁니다. 뭐를 선호하다라는 거니까 ENC 붙어서 명사형이 된 거예요.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이제 요약인데 이 3번과 4번의 요약 이 두 가지 4번이랑 3번이랑 속성이 약간 다른데 일단 3번 먼저 보자면요. 어형 변화 없이 그냥 순서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많이 좀 묶어줬어요. 원래 이거 다 따로 하려고 했어. should 따로, strive 따로, for 따로 다 따로 하려고 했는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까봐 좀 이제 좀 합쳐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초반 부분을 보면은요 주어가 the key거든요, the key. 여기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요 자리가 이제 바로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자, 핵심이랍니다. 살아가는 거에 대한 핵심이래요. 그럼 어떤 거를 살아가는 거냐? 여기 부족함, 결핍 있고 초과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에 균형을 잡는 거가 돼야겠죠. 그렇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좋기만 하거나 또는 나쁘기만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중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지점이 바로 sweet spot이라고 표현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핍과 초과 간의 밸런스를 찾는 게 바로 뭐다? 이제 이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 뒤에 나오는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도 심지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논의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믿었던 사람이래요. 뭐라고 믿었었느냐? 대절이야라고 믿은 건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믿었겠습니까? 양극단을 피해서 이제 그 중간 지점 즉 스위스팟을 이제 추구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라고 믿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온 겁니다. People should strive for a sweet spot. 자, 그래서 스위스팟을 이제 추구하는 거겠죠. 어떤 스위스팟이냐? 요런 스위스팟이죠. 그래서 행복을 극대화한답니다. 양극단을 피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에서는 이제 어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장 자체는 짧지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have to를 동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practicing이 동명사 주어니까 만약 얘가 동사라면 s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s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have는 뭐다? 동사가 아니라 offering에 대한 목적어, 즉 명사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을 때 의외로 많이 틀린 게 아니 여러분 대체 왜 make us까지는 잘 써놓고 여기에다 왜 to carry라고 쓰셨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사역동사에 투부정사를 붙였나? 그렇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로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willing은요 목적격 보어고요. 얘가 형용사잖아,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 구조로서 나온 겁니다. 얘가 목적격 보어로. 그리고 will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willing to 동사 원형이 한 세트야. 기꺼이 뭐뭐 하려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willing 뒤에 to carry out 이런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5번.
자, 5번에서 이제 볼만한 포인트는요. 일단 병렬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잠깐 보시면 여기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고 여기는 will 미래 시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둘을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is와 will이 병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고 얘는 미래잖아. 근데 우리가 동일 시제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접속사 파트에서 배웠지만 병렬 구조의 포인트는 뭐다? 같은 품사라고 했어요. 같은 품사.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병렬로 연결된 거고요. 얘네 둘은요. come이라는 동사원형과 change라는 동사원형 이 두 개가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produced 이런 게 동사가 아니라는 게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겠죠. produced가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뭐를 만들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 얘는 PP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표정 근육 패턴인데 미소에 의해 만들어진 표정 근육 패턴이죠. 이게 뭐와 관련성이 있느냐? 모든 행복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답니다. 너의 머릿속에, 너의 뇌 속에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당연하게도 너를 이제 침착하게 이제 좀 이렇게 캄다운 시켜줄 거랍니다. 그리고 change your brain chemistry. 그래서 너의 뇌 화학 물질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II자면 뭐뭐 함으로써. release는 배출하다, 방출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문장은 긴데요.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연히 이 대절 안에 있는 구성이겠죠. 대절을 봤을 때 smiling 주어 나왔어. 그럼 뒤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콤마콤마 나왔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그래서 또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reduced가 동사가 된 거죠. 이 and를 기준으로 뒤에 또 lowered 나왔으니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 우리가 어법 시간에 배운 것까지 조금 응용해 보자면 이 and lowered를요 한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걸 한 단어로 쓸 수도 있다. and lowered를 한 단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 배웠는데 답을 미리 말해줄까요? lower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눈빛들이 몇몇 보여요. 그래서 뭘 의미야? 모른 분사구문. 아니 분사구문인 건 당연하고 왜 분사구문으로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날리고 ing였죠. 그렇죠? 이거 알고 계시잖아. 똑같습니다. 이 lowered의 주어는 누굴까요? reduced의 주어랑 똑같겠죠. 그렇죠? reduced의 주어가 누구야? 요거잖아. 요거 smiling. 됐어요? 그럼 smiling을 이제 단순하게 쓰자면 it이죠. it 결국에. 그렇죠? 그것이죠. 근데 it이라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and it lowered로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이걸 분사구문으로 날리고 ing. 그래서 lower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고등부 시험에서 잘 나온다. 고등부 시험에서. 됐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어법을 좀 볼 건데 잠깐만요. 어디 할 차례지? 관계사 파트 할 차례였나? 기억이 안 나네. 접속사는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니? 접속사 파트는 다 했던 걸로 기억하고 102쪽까지 그때 숫자를 102쪽까지 확인 좀 해보자. 근데 오답노트 막 뭐 줬었나? 아닌가? 아 여러 번만 오답노트는 아니군요. 95쪽 그때 백지 테스트 분량이 많아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관계사 파트를 들어가야겠네요. 관계사 파트는요 오늘 진도를 다 못 끝냅니다. 이거 다 끝낼 수가 없어요. 분량 자체가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104쪽에 관계대명사 하나, 106쪽에 관계부사, 108쪽에 관계사 특이사항, 그리고 110에 복합 관계사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관계사를 할 때마다 매번 이제 그 설명드리는 필기가 있는데요. 우리 오마중 여러분들은 내신 때 저랑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간 관계사는 필기가 굉장히 많아요. 필기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백지 테스트 분량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문제풀이 양은 조금 제가 적당히 좀 조절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필기할 게 좀 많았어요.
체계는 제가 일단 오늘은 관계대명사 파트를 좀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04쪽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108쪽에 있는 내용 이 두 개를 만약 시간이 가능하다면 제가 여기까지는 다 설명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 106쪽에 있는 내용 그리고 110쪽에 있는 복합 관계사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사는 아마 2번 정도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분량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관계사 한번 보겠습니다. 8. 관계사인데 일단은 제가 관계대명사를 먼저 할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자, 요 놈을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학원에서 신규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신규 강사를 만약에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되냐면은 대부분의 학원들이 비슷한데요. 우선 이제 그 관리자랑 이제 면접을 봅니다. 뭐 저랑 보든 뭐 원장님이랑 보든 뭐 누구랑 보든 간에 이렇게 면접을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범 강의를 해야 돼요. 시범 강의를.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학원 좀 빡세요. 선생님들이 들어오기가 좀 빡세요. 왜냐면 면접을 저랑 원장님이랑 선웅쌤 3명이랑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해요. 면접을요.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명이 보는 앞에서 시범 강의를 합니다. 시범 강의를 약 10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만장일치 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입사 못합니다. 좀 빡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그 모든 선생님들은 모두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셨어요. 모두. 그러니까 뭐 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원장님이랑 선생님은 괜찮으시대. 근데 난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난 안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안 뽑고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생뚱맞게 제가 관계대명사 하다 말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시범 강의를 할 때 학원 측에서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모의고사 이걸로 보통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파트를 정해서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제일 많이 시키는 게 3대장이 있어요. 3대장. 시강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3대장. 첫 번째 준동사 파트, 특히 부정사나 분사.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사. 세 번째가 가정법이에요. 보통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시켜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면서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설명할 분량이 많아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고 싶어서 보통 이 관계대명사 파트를 많이 하죠.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실제로 이 영문법의 꽃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당장 내년에 고등부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상관없이 관계사에 관련된 문제는요 99.99% 나옵니다. 그냥 사실상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관계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녀석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얘가 왜 중요한지,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개념. 자, 관계대명사 개념은 제가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 자, 관계대명사의 이름을 좀 잠깐 한번 보자면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합쳐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용어를 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잠깐 용어를 보면 관계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관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련성. 쟤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쟤와 내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뜻이잖아. 관련성. 관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관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연관성. 그렇죠? 그럼 관련성, 연관성 똑같은 말이고요. 이거를 조금 의미를 확대하면은요. 연관성이라는 거는 연결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연결성. 저 녀석과 내가 어떤 연결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쓴 것들이. 그럼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연결한다는 말이 나왔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여러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굽니까?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관계가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접속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태까지 배우면서 관계대명사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접속사의 역할은 뭐고 대명사의 역할은 뭔데? 이거를 알고 나서 우리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쓸 건데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대명사가 하는 역할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써볼 건데요. 자,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 구와 구, 단어와 단어, 즉 병렬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접속사가 하는 역할 또 뭐였어? 자, 힌트 줄게요. 접속사가 종류가 두 개 있었죠.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가 있었어. 그렇죠?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연결해 주는 역할이었죠. 등위 접속사가 하는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종속 접속사의 역할. 등위 접속사는 그림이 어땠어요? 이랬잖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이었잖아. 종속 접속사는 이렇게 안쪽에 이제 들어갔었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죠. 그럼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다른 문장의 일부가 돼서 뭘 만든다? 절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절을 만든다. 됐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속절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죠. 종속절. 그렇죠?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사니까 우리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부른 거잖아. 맞죠? 자, 어쨌든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연결과 절을 만든다.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대명사. 자, 대명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뭘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쓸게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한다. 그렇죠? 명사 대신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모를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대명사라는 것도 얘들아 근데 결국엔 명사잖아. 어쨌든 결국 명사니까 문장 어느 자리에 써야 될까? 어느 자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목보, 주목보,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라고. 주목보.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 그래서 요 역할을 한다고.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제가 4개를 썼는데요.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은요. 이 4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단어가. 가성비 짱이죠. 이걸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데.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줄여서 관대라고 써볼게. 관계대명사라는 놈이 있어. 그럼 얘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요. 어떤 절을 만들기도 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고요. 얘 자체가 주목보 역할을 한다고요. 이걸 다 한다고. 그래서 이 한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절약성적인 측면에서 무려 4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문법적인 개념에 가깝고요. 의미적인 개념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해 줄게. 의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는 뭐랄까 좀 부연 설명? 부연 설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관계대명사의 종류, 뭐 who라든가 which라든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 앞에 예를 들어 the man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뭐 하는 남자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잖아.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원래 관계대명사가 나온 취지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I know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원래 관계대명사가 나온 취지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관계대명사는 의문사에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의문사에서.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것이냐면 어쩌고 저쩌고. 됐어? 내가 어떤 장소를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where 어디냐면 내가 어떤 때를 알고 있는데 그 때가 when 언제냐면 이렇게 나온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거는 애초에 뭐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 이건 의미적인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문법 시간마다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3가지를 알고 가면은 평타 이상 친다. 맨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어떤 거? 자리. 자리, 해서. 해석,
품사. 됐어요? 품사 자리 해석이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관계대명사의 품사가 뭔지는 말 안 했어요. 관계대명사 자체는 대명사겠죠. 이름에 써 있잖아. 얘 자체는 품사가 대명사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은 제가 안 썼기 때문에 품사는 아직 안 나왔고요. 해석과 자리도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자면 제가 줄여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관대라고 쓸게요. 이렇게 박스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쪽 버전과 뒤쪽 버전을 나눠서 쓸 건데 이번 동그라미에서는 제가 앞쪽에 대해서 먼저 쓰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요 어떤 하나의 품사가 나옵니다. 어떤 품사가 나오는가? 명사가 나와요. 명사. 왜 명사가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얘 대명사잖아. 그럼 명사를 대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이 명사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행사죠. 선행사. 선행사라는 명칭의 뜻은 뭐냐? 먼저 행하는 말 이런 뜻이야. 먼저 오는 말이야. 얘보다 먼저 왔잖아. 그래서 선행사라 부르는 겁니다. 뭐 착한 놈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선행사는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법책에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사물동물 이렇게 나와 있어. 보통 문법책에.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거에도 그렇죠. 사물동물이라 나와 있죠.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쓸게요. 사람이 아닌 것 이렇게 할게요. 됐죠?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요 요즘에는 이 사람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사람 동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에는요. 오히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속할 수 있어요. 됐어? 요즘에는 좀 그런 속성이 강합니다. 어찌됐든간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때 이제 이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문법책에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이랑 지금 학교 분위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뭐랄까 학교생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전체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그냥 닥치고 받아들여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 사물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개랑 고양이는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출석부를 받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문법책을 보니까.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그러면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사물은 아니잖아요. 동물도 아니고요. 유치니까 사물은 아니 사물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물체는 아니다. 사물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질문했다가 또 이제 출석부 모서리 갔다가 맞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요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냐 아니냐. 심플하죠. 자, 바로 갈게요. 3번. 지금부터 쓸 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1번 개념부터 시작하고 있잖아. 아마 오늘 필기할 게 한 6번 내지 7번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 큰 번호 기준으로. 근데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관계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겁니다. 요거 3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이 관계대명사의 앞쪽을 봤으니까 이제 관계대명사의 뒤쪽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앞쪽까지의 구성을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 여기까지 똑같죠. 뒤쪽을 볼 거예요. 뒤쪽. 자, 결론부터 보자면 뒤쪽이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나오거나 물론 보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삼형식 기준으로 쓴 겁니다. 또는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요 덩어리를 보세요. 요 덩어리. 이 덩어리 안쪽을 보시면요. 잠깐 보기 전에 앞서서 자, 아까 제가 여기 1번에서 관계대명사의 역할 4가지를 썼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이름이 대명사잖아. 명사. 얘 자체는 명사라고요. 얘 자체는. 그러니까 요 역할을 할 수 있죠. 주목보 역할. 그럼 만약에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쳐봐. 이 관계대명사.
그럼 당연히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오겠죠. 만약에 얘가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목적어나 보어를 뒤에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간 이 덩어리를 봤을 때 이 덩어리 안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이 덩어리 이름은 절이 되네요. 절. 그래서 여기 나왔죠. 절을 만든다라는 특성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얘네를 하나씩 따져보면 얘는 명사야. 얘는 동사고 얘도 명사죠. 그렇죠? 하나씩 따지면 품사를요. 근데 덩어리는 뭐냐고. 덩어리. 즉 절은 품사가 뭐냐고. 이 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결국에 관계대명사는 이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식하는 역할.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 녀석은 덩어리가 형용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 덩어리. 근데 덩어리의 이름이 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용사 절. 됐죠? 덩어리가 형용사다. 자, 그러면은 이 형용사 하면 이제 여러분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즉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는요. 형용사는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된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형용사절로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하는 이렇게 니은자 받침. 즉 위에 거 버전으로 해석하면 목적어를 동사하다가 아니라 목적어를 동사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래 거는 주어가 동사하다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마지막으로 보자면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요 덩어리. 요 덩어리를 보시면 각각 어떻습니까? 위에 거는 주어가 빠져 있고 아래 거는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죠. 왜 빠져 있습니까?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형태가 된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 됐어요? 자, 그래서 이 3번 특징이 사실 가장 중요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왜? 얘 자체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또 쓰면 중복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 뭐가 빠져있는 형태가 오고요. 합치면 완전해지는 거죠. 합치면. 그렇죠? 관계대명사와 합치면 완전해지고요. 이 전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 즉 형용사절로서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내는 대부분은 얘 갖다 내는 거예요. 얘 갖다. 알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자, 여러분 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격, 목적격, 소유격 얘네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격, 격이라는 거는요 위치란 뜻이야. 위치. 그러니까 자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명사만 그런 애들이 있어. 가장 대표가 누구냐? 인칭대명사야. 인칭대명사에서 나를 표현하고 싶어. 나. 그럼 주어 자리에 쓸 땐 I로 쓰지만 목적어 자리에 쓸 땐 me라고 쓰고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형태가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대명사도 주어로 쓸 거냐 아니면 얘를 목적어로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또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건데 책에 있는 표거든요.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그러면 우선 격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고 했고 선행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고 했어요. 격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주격, 그다음에 목적격, 소유격 세 가지 역할이 있죠. 그리고 선행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인 게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게 있고요. 사람이든 아니든 관련 없이 즉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애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자, 사람일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후 시리즈죠. 후 시리즈. 그래서 주어 자리에서는 후, 목적어 자리라면 whom, 소유격 자리라면 who즈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which를 쓰죠. 둘 다. 그리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who즈를 쓸 수도 있고 of which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은 달라요.
근데 이 차이점은 보통 잘 설명을 안 하는데요. 제가 이따 간략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상관없는 녀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hat으로 쓰는 거고요. 소유격으로 우리가 that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격은요. 어차피 who's로 두 개 다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that이라는 놈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더라도 해석은 이거예요. 알겠죠? 어떤 거를 쓰더라도 이거예요. 어떤 거를 쓰더라도 결국에는 뭐뭐 하는이라고. 됐나요? 물론 여기에서 좀 부수적인 설명을 하자면 whom 대신에 우리가 who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만약 시간이 된다면 드릴 텐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 어차피 사람이 아닌 애는 둘 다 똑같잖아. 위치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who나 whom이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 목적격을 쓸 때 사람일 때 목적격을 쓸 때 무조건 whom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who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 개념 4가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뭐냐면요. 품사 자리 해석 형태예요. 품사 자리 해석 형태. 자, 품사 형용사 절이고요. 자리 명사 뒤에 나온다라는 거. 해석 뭐뭐 하는 이고 형태 이렇게 된다. 됐어? 다 요걸 기준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봤고 제가 이어서 두 번째로 설명드릴게. 여러분 잘 봐봐. 처음 개념에서 말했다시피 관계대명사라는 건 결국 접속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다? 연결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연결의 개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2번을 쓰고요. 문장 연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하나 뺄게요. 문장 연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연결. 자, 정말 쉬운 예시로 할 건데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그냥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이거 요거 PPT에다가 좀 쓸게요. 좀 더 엔터 써요. 아니 요즘에다가 제가 예문을 쓸게요. 책에 있는 걸로 쓰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 그렇죠. On a smartphone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it has a good camer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요 두 문장을 이제 연결할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는 마침표 지워버리고 and 쓰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런 두 문장 연결한 거잖아. 나는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봐봐. 여기서 이시라는 녀석, 요 이시라는 녀석, 이 대명사는 결국에 앞에 나와 있는 요 스마트폰과 똑같은 녀석이잖아. 그렇죠? 게다가 and라는 녀석은 뭡니까? 우리가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쓴 접속사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추가로 쓴 녀석 하나, 그리고 중복되는 녀석에서 이 대명사인 녀석 하나, 요 녀석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삭제하고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뭘 지었습니까? 접속사랑 대명사를 지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 대명사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자, and 날렸어요. 대명사도 날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문장 있죠. 대명사가 있던 문장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대명사가 있던 문장에서 남아있는 거. 해서 그 camera. 요 녀석을 이제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똑같은 놈이었던 애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놈, 요 스마트폰이랑 똑같았잖아. 그래서 스마트폰 뒤에다 보내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와 얘 사이에 이제 뭘 쓰면 됩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관계 대명사를 쓰려고 봤더니 일단 앞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네요. 여기에 속하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지은 게 주어죠. 주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주어 역할. 그래서 관계 대명사 which 이렇게 쓰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되게 간단한 버전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여러분은 그동안 관계대명사의 연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배워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걸 찾고 빠른 버전도 하나 보여줄게요. 잠깐. 자,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녀석을 찾고요. 대명사를 지우세요. 반드시 대명사를 지우고 남는 문장을 얘 뒤에다 집어넣고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사람이 아닌 주어니까 which를 씁니다. 이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빠른 버전이 된다.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문장 연결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으니까 요거까지 좀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